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해외 축구 15경기 분석. 마인츠 vs TSG 1899 호펜하임. 이 경기는 숫자 구조보다 중요한 것이 중원에서 누가 세컨드볼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탈압박 이후 전환 속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다. 홈팀 마인츠는 3백 특성상 전방 숫자는 충분히 확보되지만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타이밍마다 한 번의 라인이 갈라지는 약점이 드러나곤 한다. 특히 윙백이 동시에 전진했다가 볼을 잃는 순간 상대의 빠른 전환 한 번의 하프 스페이스가 한 번에 노출되면서 컷백과 세컨드 슈팅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반면에 호펜하임은 4-3-3-3 구조에서 중원 숫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 첫 번째 경합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세컨드볼을 회수하는 비율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서서히 끌어올릴 수 있는 팀이다. 아슬라니가 전방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둔 뒤 탈압박에 성공하면 곧바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공이 전달되면서 마인츠 3백이 라인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부둘라우는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압박 전환 시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가 볼을 잃더라도 다시 중원에서 회수해오는 구조를 유지해준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인츠는 빌드업 구간에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상대 압박을 피하기 위해 롱볼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세컨드볼 싸움에서 다시 호펜하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성이 이 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템포를 조절하겠지만 중원 전체가 압박에 밀리는 구도가 나오면 개인 기량만으로 경기 흐름을 통째로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라인을 너무 과하게 올리지만 않는다면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탈압박과 세컨드볼 싸움만 이겨도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에서 경기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마인츠 수비 라인이 세컨드 마크 전환에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너킥과 프리킥 이후 세컨드볼을 먼저 따내는 쪽에 추가 득점 기회를 얻을 여지가 크다. 전체적으로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의 체력 부담이 커지는 마인츠보다 중원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호펜하임 쪽이 상대적으로 체력 분배에서도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도 마인츠가 홈이라는 점에서 초반 압박 강도와 전방 에너지로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탈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이 길어질수록 경기 흐름은 서서히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다. 결국 이 경기는 3백 뒤 공간 관리에 애를 먹는 마인츠와 중원에서 탈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호펜하임의 구조적 차이가 스코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1마인츠는 전방에서의 활동량과 이재성의 연계 능력으로 홈에서 승부수를 띄우겠지만 3백 뒤 공간과 세컨드볼 관리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약점을 완전히 숨기기엔 부담이 크다. 반면 호펜하임은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커버 플레이, 세컨드볼, 회수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템포를 자기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중원 싸움과 전환 속도, 라인 간격 유지력에서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이 흐름을 선점하고 스코어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은 한판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오지시니스 vs 올림피크 마르세유. 이 경기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술 싸움만큼이나 세트피스와 세컨볼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홈팀 니스는 3백과 윙백을 활용해 라인을 다양하게 조절하며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를 활용한 역습으로 마르세유의 뒷공간을 노리려 할 것이다. 부다위가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병행해 준다면 전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며 마르세유의 전진을 막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지역 마크가 느슨한 문제는 이번 매치업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너킥이나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첫 번째 헤더까지는 버티더라도 흘러나온 볼 처리에 실패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박스 앞 세컨드볼을 마르세유에게 계속 혼납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반면 마르세유는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라인 간격을 꾸준히 흔들어가는 전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호이비에르는 세컨볼이 많이 떨어지는 지점을 미리 점유하며 볼을 회수하자마자 다시 사이드나 전방으로 전환해 니스의 압박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린우드는 세컨드 존 근처에서 공을 잡는 순간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으며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오바메양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들과 함께 박스 안 제공권에 가담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접점에서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니스가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존을 깔끔히 정리하지 못하는 순간 마르세유의 장신 자원들과 전방 공격진이 이 지역을 선점해 묵직한 득점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오픈 플레이에서도 니스는 보가의 드리블과 케빈 카를로스의 버티는 움직임으로 위협적인 역습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트피스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마르세유는 선제골을 만든 뒤에는 점유를 늘리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으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어 리드를 유지하는 능력도 안정적인 편이다. 결과적으로 세컨볼 경쟁력과 세트피스 완성도, 전방 마무리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마르세유 쪽 흐름이 더 짙게 깔릴 가능성이 높다. 니스가 홈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더라도
승부처에서의 세컨드 존 방어가 다시 흔들린다면 마르세유의 상위권 클래스 앞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이롬팀 니스는 보가와 케빈 카를로스를 앞세워 역습에서 분명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드 존 관리에서 반복되는 불안 요소를 끝까지 숨기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반면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장신 자원과 오바메양, 그린우드의 조합으로 세컨볼과 박스 안 마무리해서 상대를 압박할 재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한 방과 세컨볼 차이가 더 크게 들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상위권 팀다운 완성도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니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발렌시아 vs 레반테. 이 경기는 전술 숫자 싸움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와 공중전에서 어느 팀이 더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홈팀 발렌시아는 4-4-1을 기반으로 양 측면에서 꾸준히 크로스를 올리며 장신 센터백과 스트라이커들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제공권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단이 라바와 같은 측면 자원들은 수비 간격을 벌려놓은 뒤 박스 안으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려 두 번째 상황까지 염두에 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페펠루와 하비게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측면으로 공을 뿌려 세트피스나 크로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기 흐름을 설계할 것이다. 반면 원정팀 레반테는 5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최대한 확보해 두면서도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라인이 점점 더 수비 쪽으로 내려앉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레반테는 오픈 플레이에서는 버티더라도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많이 내주며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을 계속해서 허용할 수 있다. 레반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후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다. 킥이 올라가는 순간 상대를 시야에서 놓치거나 마크를 바꿔 잡는 타이밍이 느려지면서 뒤에서 뛰어 들어오는 장신 자원을 놓쳐버리는 장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아는 이 약점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장신 센터백과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세트피스마다 적극적으로 박스 안에 투입해 타이밍 점프를 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후반 70분 이후 특히 경기 막판 승부처에 가까워질수록 발렌시아의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레반테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트피스를 연속으로 막아내기란 쉽지 않고 한번 마크를 놓치는 순간 묵직한 헤더 득점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 조급하게 무리하기보다는 꾸준히 상대 박스 근처에서 세트피스를 만들어내면서 후반 승부처에 모든 힘을 실어넣는 운영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레반테는 이 구간에서 파울 관리와 마킹 디테일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패턴을 감안하면 후반 집중력 저하를 완전히 지워내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발렌시아는 홈 경기라는 이점과 장신 자원을 활용한 세트피스 파괴력, 레반테는 후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라는 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승부처에서의 헤더 한 방이 결국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한 발렌시아는 홈 경기에서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꾸준히 쌓아가며 후반으로 갈수록 장신 자원들을 앞세운 공중전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레반테는 5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늘리더라도 경기 막판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 저하와 마크 실수라는 고질적인 약점을 끝까지 지우기에는 부담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후반 세트피스 상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승부처에서 헤더 득점 한 방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웰링턴 피닉스 FC vs 메가서 FC. 이 경기는 중원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웰링턴 피닉스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과도한 하강으로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메가서 FC의 구조적 차이가 정면으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웰링턴 피닉스는 나가사와를 중심으로 4-1-4-1의 축을 세우고 아르미엔토와 나야린이 이선에서 전진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중원 숫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이다. 메가서 FC는 초반부터 투톱을 활용해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포백 라인까지 내려앉는 순간 이선과 3선 사이의 넓은 공간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를 피하기 어렵다. 바로 이 틈을 웰링턴 피닉스의 아르미엔토가 빠르게 파고들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한다면 메가서 FC 중원 압박은 쉽게 무너지며 박스 앞 상황을 연속해서 내줄 가능성이 크다. 나가사와는 포백 앞에서 한번 방향을 바꿔주는 패스로 아르미엔토를 찾을 것이고 아르미엔토는 속도와 볼 컨트롤을 바탕으로 정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긴 뒷측면 혹은 중앙으로 전개를 이어갈 수 있다. 나야리는 이 타이밍에 라인 사이로 파고들어 세컨 패스나 리턴 패스를 받아내고 박스 앞에서 슈팅과 연계 사이를 오가며 상대 수비의 선택지를 계속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메가서 FC 입장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깊게 내려가는 순간 카세레스 혼자 넓은 중앙 구간을 커버해야 하므로 압박 타이밍이 늦어지고 파울로 흐름을 끊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코노미티스가 역습 상황에서라도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전체 리듬은 웰링턴 피닉스 쪽으로 기울기 쉽다. 웰링턴 피닉스는 탈압박 이후 곧바로 아르미엔토에게 볼을 투입해 박스 앞을 정면으로 두드리거나 나야린과의 21 패턴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장면을 준비해 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메가서 FC의 이선과 3선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아르미엔토의 전진 드리블은 페널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촉발점이 될 수 있다. 세컨볼 경합에서도 웰링턴 피닉스는
4-1-4-4-1 구조 특성상 중원 4명이 박스 앞에 자연스럽게 숫자를 채우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볼을 다시 슈팅 각이나 측면 전환으로 이어갈 여지가 크다. 반면 메가서 FC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앉은 상태에서 투톱과 윙들이 라인을 나눠 가져가다 보면 세컨드 라인에 남는 숫자가 부족해 세컨볼 경쟁에서 점점 밀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웰링턴 피닉스의 중원 점유와 템포 조절은 더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메가서 FC는 라인을 올릴지 아니면 버티기에 들어갈지 애매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이 경기는 라인 간격과 중원 압박이 어느 쪽이 더 오래 유지되느냐의 싸움이고 구조적으로는 웰링턴 피닉스가 아르멘토의 전진 드리블을 앞세워 박스 앞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이럴링턴 피닉스는 나가사와와 나야린이 중원에서 리듬을 만들고 아르멘토가 간격이 벌어진 구간을 전진 드리블로 파고들며 박스 앞에서 공격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메가서 FC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과도한 하강으로 인해 2선과 3선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그 틈을 활용하는 상대 플레이메이커에게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웰링턴 피닉스가 홈에서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아르멘토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꾸준히 찬스를 생산해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웰링턴 피닉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 FC vs 센트럴 코스트 마리너스 FC 이 경기는 아직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한 홈팀 웨스턴 시드니의 길어진 부진 흐름과 안정된 경기력으로 중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센트럴 코스트의 상반된 분위기가 그대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웨스턴 시드니는 바바루세스와 크라이프를 활용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변화를 만들려 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가르코비치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는 구도가 반복될 수 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세컨볼 경합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 공을 내주는 장면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수비 블록이 더 뒤로 말려 들어가며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줄 위험이 크다. 반대로 센트럴 코스트는 4-4-2 블록을 견고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메카모트를 중심으로 중원 압박과 라인 보호를 병행해 웨스턴 시드니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려 할 것이다. 브란트만의 뒷공간 침투와 디피지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맞물리면 웨스턴 시드니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을 반복적으로 찌르며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는 두 팀의 완성도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여지가 있다. 웨스턴 시드니가 단순 크로스에 그친다면 센트럴 코스트는 준비된 스크린과 세컨 슈팅 루트로 문전에서 훨씬 높은 위협도를 보여줄 수 있다. 홈팀 웨스턴 시드니가 경기 초반 텐션을 끌어올려 강하게 압박을 걸 수는 있겠지만 이 흐름에서 선제 득점에 실패하거나 먼저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 그동안 보여준 멘탈과 라인 붕괴 패턴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센트럴 코스트는 스코어가 열리는 순간 이후 라인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기보다 블록을 유지한 채 역습과 세트피스로 추가골을 노리는 안정적인 운영을 선택할 수 있어 흐름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여지가 크다. 후반 60분 이후로 넘어가면 웨스턴 시드니의 압박 강도와 수비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 크로스 대응과 박스 안마킹에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나올 위험이 커진다. 센트럴 코스트의 세트피스와 측면 전개는 이 후반 구간에서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고 한 번 더 스코어를 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결국 경기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웨스턴 시드니는 부진 탈출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고 센트럴 코스트는 이미 검증된 경기력과 세트피스 전략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90분 동안 일관된 조직력과 세컨볼 경쟁력, 세트피스 완성도를 유지하기 쉬운 쪽은 센트럴 코스트이며 흐름과 결과 모두 원정팀 쪽으로 서서히 기울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부진의 수렁에 빠진 홈팀 웨스턴 시드니와 경기력 세트피스 운영 모드에서 보다 안정적인 센트럴 코스트가 만나는 구조다. 웨스턴 시드니가 홈 텐션으로 초반 기세를 잡더라도 세컨볼 경쟁력과 세트피스 디테일, 멘탈 관리에서 뒤처지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버거워지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전술 밸런스와 결과 관리 능력에서 앞선 센트럴 코스트 승리 쪽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웨스턴 시드니 패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보브 추천 시드니 FC vs 멜버른 픽토리 FC 이 경기는 4-4-2와 4-2-3-1이 맞붙는 전형적인 구조 대결이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강도와 전진 패스의 질에서 시드니 FC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시드니 FC는 4경기 동안 9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템포가 올라와 있고 전방 2명의 스트라이커와 2선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서로 맞물리면서 박스 안 숫자를 빠르게 채우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캄푸차노 보니아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방을 향해 고개를 드는 순간 롤리와 오쿤-앵스틀러의 움직임을 먼저 바라보며 직선적인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멜버른 빅토리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2선 압박이 느슨한 구조를 유지한다면 시드니 FC 미드필더들은 거의 무인지경처럼 라인 사이를 활용하며 전방으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진 패스 한 번이 통과되면 롤리는 측면에서 넓게 벌려서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오쿤-앵스틀러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세컨 찬스를 노리는 2선 침투를 반복하게 된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멜버른 빅토리의 수비 라인은 안쪽으로 몰리고 박스 앞 공간은 더 넓게 열리며 시드니 FC의 슈팅 볼륨과 박스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멜버른 빅토리는 베르고스를 중심으로 롱패스와 세컨볼 연계를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이 헐거운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드니 FC에게 세컨볼을 내주고 다시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이 크다. 젤라치치와 젤리우가 역습 상황에서 한 번에 속도를 붙일 수는 있지만 팀 전체 블록이 길게 늘어진 상태에서는 공격과 수비 간격 조율이 쉽지 않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드니 FC는 홈에서의 자신감과 최근 득점 감각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올리며 멜버른 빅토리의 수비 라인을 계속 두드릴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과 중원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패턴이 초반에 몇 차례만 성공해도 경기 흐름 자체가 시드니 FC 쪽으로 기울어버릴 수 있다. 멜버른 빅토리가 하프라인에서의 압박 타이밍을 조정하지 못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앞 공간을 시드니 FC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연속된 슈팅 찬스를 가져가는 그림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잘 막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 미드필더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라인 사이 공간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핵심이 된다. 이 구조에서 최근 득점력이 폭발한 시드니 FC가 전진 패스와 박스 점유를 통해 더 많은 위협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멜버른 빅토리가 역습 한두 번으로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템포와 득점 기대값은 시드니 FC가 한 발 앞서 있는 구도다. 결국 90분을 놓고 봤을 때 홈에서 흐름을 주도하고 라인 사이 공간을 먼저 사용하는 쪽이 유리한데 그 조건에 더 잘 맞는 팀이 바로 시드니 FC다. 1위 경기는 스코어 자체보다도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전형적인 어리그 스타일의 맞대결이다. 시드니 FC는 이미 4경기 9득점으로 증명된 공격 템포와 마무리 능력을 바탕으로 홈에서 상대의 느슨한 압박을 정면으로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는 팀이다. 멜버른 빅토리는 개개인의 역습 능력으로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구조적인 간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90분 내내 주도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 사이를 장악하고 전진 패스를 쏟아낼 시드니 FC 승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선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시드니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벌리 vs 첼시 이 경기는 리그 17위에 머물며 11경기 22실점을 허용한 벌리의 불안한 수비 조직과 주앙 페드로를 축으로 한 첼시의 공격 퍼포먼스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승부다. 벌리는 포백을 깊게 내리고 더블 볼란치로 중앙을 보호하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볼 경합 이후 두 번째 대처가 늦어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기당 평균 20점을 허용 중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박스 안에서의 마킹 전환과 커버 타이밍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벌리의 수비 조직을 상대로 첼시는 주앙 페드로를 중심에 두고 박스 앞에서 짧은 패스와 원투 플레이를 섞었으며 한 번에 수비 라인을 열어젖히는 장면을 노릴 수 있다. 주앙 페드로가 중앙에서 내려와 공을 잡는 순간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겨냥하고 이선 자원들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세컨 찬스를 기다릴 것이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 장면들의 정확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 패스를 더해 벌리의 블록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파고드는 공격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벌리가 박스 근처에 인원을 잔뜩 두고 버티더라도 전방에서 주앙 페드로가 등져받는 순간 주변에서 네트와 이선이 동시에 움직이면 벌리 수비수들의 시선과 마킹이 교차되며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벌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위치 선정과 마킹 전환에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노출하고 있어 첼시의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는 두 번째 볼 대처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첼시는 세트피스를 단순히 한 번의 헤더로 끝내지 않고 박스 밖과 안의 세컨 슈팅 타이밍을 노리는 자원을 배치해 슈팅 볼륨을 늘리는 팀이기 때문에 벌리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긴장을 풀 수 없다. 경기 양상 자체는 벌리가 라인을 낮추고 버티는 가운데 첼시가 점유와 공격 템포를 주도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벌리 수비가 이 압박을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다. 지금까지 보여준 실점 패턴을 감안하면 한두 번의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만으로도 벌리의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첼시는 한 골이 터진 이후에 오히려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 벌리 입장에서는 실점 이후 흐름을 끊지 못하면 추가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벌리가 이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첼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리 수비를 공략하며 스코어 차이를 벌리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 공격 패턴, 세트피스 활용 능력까지 종합하면 승부의 저울은 확실히 첼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그림이다. 일벌리는 숫자를 뒤에 두고 버티는 축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경기당 2실점에 이르는 수비 불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체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반면 첼시는 주앙 페드로를 축으로 한 전방 연계와 페드로 네투의 돌파, 엔소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를 통해 벌리 수비 라인의 약점을 반복적으로 찌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첼시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경기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벌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알라베스 vs 셀타 비고 이 경기는 알라베스의 현실적인 포백 운영과 레바흐를 중심으로 한 드리블 돌파,
그리고 셀타비고의 불안한 압박 타이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승부다. 셀타비고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을 나갈 때 어느 타이밍에 미드필더가 튀어나가고 언제 라인을 끌어올릴지에 대한 약속이 일정하지 않아 공을 빼앗기거나 압박에 실패하면 곧바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레바흐가 파고들어야 한다. 레바흐는 압박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각도를 읽고 첫 터치 후 방향 전환 드리블로 일선을 깨버리는 움직임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레바흐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았을 때 셀타비고의 미드필더가 어정쩡하게 달려 들어오면 한 번의 드리블로 중원 라인을 벗겨내고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순간 토니 마르티네스는 뒷공간으로 파고들고 보에는 약간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끌고 나오게 만들면서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그림이 나온다. 결국 셀타비고의 수비 블록은 레바흐의 돌파 한 번에 흔들릴 수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각선 패스나 컷백 한 번으로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셀타비고도 이아고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 한두 번, 그리고 세트피스를 통해 충분히 위협을 줄 수 있어 알라베스 수비진 입장에서도 라인 관리와 파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하지만 알라베스는 홈에서 라인을 무리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1차 압박을 성공시키고 나서 레바흐를 통해 전진하는 구조를 가져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셀타비고의 장점인 빠른 역습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형태다. 또한 알라베스는 측면에서도 단순한 크로스뿐만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끌고 들어와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섞어 쓰기 때문에 셀타비고 수비 블록이 뒤로 물러난 상황에서도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전환 상황에서 세컨볼 경쟁력 역시 알라베스 쪽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셀타비고의 간격 관리 문제는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셀타비고가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날카로운 장면을 몇 번 만들 수 있더라도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알라베스가 레바흐를 축으로 공격의 비율을 점점 늘리며 주도권을 가져가는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알라베스가 전반 중반쯤 레바흐의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또는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낸다면 셀타비고 수비 블록은 점점 더 뒤로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셀타비고의 들쭉날쭉한 압박 타이밍과 간격 관리 문제를 알라베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찔러 넣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만한 매치업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수 밸런스와 리스크 관리 면에서 알라베스가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홈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알라베스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한 알라베스는 레바흐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한 번에 전진하는 패턴을 갖추고 있어 셀타비고의 불안한 압박 타이밍과 간격 문제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는 팀이다. 셀타비고는 이아고 아스파스를 앞세운 역습과 세트피스가 분명 위협적이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 실수와 전환 수비 불안까지 동시에 안고 뛰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리스크 관리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도이고 흐름 역시 알라베스 승리 쪽으로 읽는 편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배팅 강도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칼리아리 칼초 vs 제노아 CFC 이 경기는 세컨드 존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박스 앞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무리까지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승부다. 칼리아리는 시즌 초반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세컨드 지역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허용하며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했다. 그래서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박스 앞에서 연속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폴로른쇼와 에스포지토의 역할을 재정비하며 이 구간의 밸런스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특히 에스포지토가 이 세컨드 존을 얼마나 빠르게 점령하느냐에 따라 칼리아리의 공격 완성도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에스포지토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는 순간 양쪽 풀백과 미드필더가 동시에 연계 라인을 형성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결정적인 유효 슈팅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축으로 한 직선적인 전개와 이선의 침투 능력을 앞세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만 더블 볼란치의 위치가 애매해지는 순간 세컨드 지역이 텅 비는 약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래서 전환 국면에서 공을 잃는 즉시 상대에게 중앙 미드존을 선점당하고 박스 앞에서 프리 상태의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칼리아리는 이런 제노아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들기에 적합한 카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에스포지토의 킥 퀄리티와 보렐리의 마무리 능력이 결합되면 박스 앞에서 확실한 한방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또한 폴로른쇼가 세컨드볼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준다면 상대가 한번 걷어낸 볼을 다시 회수해 2차 공격으로 이어가는 패턴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제노아 입장에서는 콜롬보를 향한 전개가 막히는 순간 중원에서의 볼순환이 끊기며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스탄치오의 킥에 의존하는 세트피스 중심의 패턴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칼리아리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고 세컨드 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가 수비 전환에서 보여주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체크포인트지만 홈 경기라는 점과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공격 템포 조절 능력까지 고려하면 이 경기는 홈팀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주도권을 잡으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아의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 버티는 구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세컨드 존 장악력과 박스 앞에서의 유효 슈팅 생산면에서는 칼리아리 쪽 손이 조금 더 길어지는 그림이다. 결국 중원에서의 밀도와 세컨드 지역 싸움에서 앞서는 쪽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흐름과 전술 구조를 감안하면 칼리아리가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경기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칼리아리는 시즌 초반 드러났던 수비 전환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에스포지토를 중심으로 한 세컨드 존 장악력과 박스 앞 마무리에서는 분명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노아는 더블 볼란치의 위치와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순간 중원과 박스 앞이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어 원정에서 경기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이 경기는 중원 밀도와 세컨드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칼리아리가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한 골차 승리를 끝까지 지켜낼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보인다. 배팅 강도 승무패 칼리아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우디네세 칼초 vs 볼로냐 FC. 이 경기는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과 체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우디네세는 3백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전반에는 비교적 안정된 블록을 유지하면서 이게르 브라보와 데이비스의 움직임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칼스트렘의 킥 능력이 살아나는 날에는 전환 패스 한 번으로도 측면을 열어 젖히며 볼로냐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 여지도 있다. 하지만 우디네세는 후반 시간이 깊어질수록 중원 압박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꾸준히 노출되어 왔다. 그래서 세컨볼 경합에서 반박자씩 밀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박스 앞에서 상대 이선에게 슈팅 공간과 패스 각을 동시에 내주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진다. 반면 볼로냐는 기본적으로 라인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더블 볼란테가 수비 라인 앞에서 세컨볼 지점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후반에도 구조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임모빌레는 경기 내내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라인을 흔들어줄 수 있고 이는 우디네세 수비가 계속 뒷공간을 신경쓰게 만들면서 전방 압박 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오르솔리니는 경기 초반에는 다소 간을 보듯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수비수 사이 거리를 벌려놓고 컷인과 왼발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려 할 가능성이 높다. 오드가르드는 이런 상황에서 빈 공간을 읽고 라인 사이로 스며들어 짧은 패스와 원투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반 승부처 구간으로 들어가면 우디네세는 윙백 복귀가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고 중원에서의 압박과 세컨볼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더 깊숙이 자기 박스로 물러서는 전개를 강요당할 여지가 크다. 반대로 볼로냐는 세컨볼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박스 밖에서 두세 번씩 연속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르솔리니의 왼발 한 방은 언제든지 스코어를 바꿀 만한 무기다. 특히 우디네세 수비가 지쳐 라인 간격이 벌어진 순간 오르솔리니가 안으로 좁혀 들어와 슈팅 각을 만들거나 임모빌레에게 마지막 패스를 공급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 매치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볼로냐는 리드를 잡는 순간 좌우 풀백의 전진폭을 줄이고 더블 볼란테를 수비 라인 가까이에 위치시키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운영을 선택할 수 있는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팽팽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라인 간격, 세컨볼 집중력에서 앞서는 볼로냐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진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디네세가 홈에서 버티는 힘은 분명 존재하지만 승부처 타이밍에 반복되어 온 간격 붕괴 패턴과 볼로냐의 후반 마무리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 원정팀 쪽 기대값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우디네세는 초반에는 3백 블록을 활용해 경기 균형을 맞추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반복되어 온 체력 저하와 라인 간격 붕괴 문제를 완전히 숨기기에는 부담이 크다. 반면 볼로냐는 더블 볼란테를 축으로 중원 밀도를 유지하면서 세컨볼 경합에서 앞서고 오르솔리니의 왼발과 임모빌레의 골 결정력을 통해 승부처를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다. 후반 막판까지 이어지는 집중력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볼로냐가 지친 우디네세의 빈틈을 끝까지 파고들며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승부로 판단된다. 배팅 강도 승무패 우디네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바이에른 미넨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바이에른 미넨과 비교적 정직한 4-2-3-1 블록을 유지하는 프라이부르크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맞대결이다. 바이에른 미넨은 경기 초반부터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1차 압박을 주도하고 미드필더 라인이 연쇄적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프라이부르크의 후방 빌드업을 강제로 롱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케인이 하프라인 근처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 순간 양 측면과 이선이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센터백은 전진 압박과 라인 유지 사이에서 애매한 선택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올리세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오래 다루며 드리블 컷인 반대 전환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서 프라이부르크 왼쪽 수비 블록에는 전반전부터 지속적인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다. 고레츠카는 공이 튀어나오는 모든 지점에서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박스 근처에서의 중거리와 크로스 수비 뒷공간 침투를 병행해 세컨드 찬스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의 성실한 압박과 그리포의 킥으로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한두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겠지만 후방 빌드업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공격 숫자를 충분히 올리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게슈타인이 중원에서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라 압박 강도가 높아진 후반으로 갈수록 커버 범위와 체력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것도 리스크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는 자연스럽게 중하위 블록을 형성하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바이에른 미넨은 상대 박스 근처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슈팅 시도를 꾸준히 늘려가는 그림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세트피스 한 번, 역습 한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팀이라 바이에른 미넨 입장에서는 수비 전환 시 풀백 뒤 공간 관리와 파울 위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 세컨드볼 관리 능력을 놓고 보면 바이에른 미넨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전방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은 프라이부르크 수비가 라인을 낮춰도 계속해서 박스 주변에서 위협을 만드는 구조다.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부르크 중원과 측면 수비 라인은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체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후반 60분 이후 라인 유지력 저하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반면 바이에른 미넨은 스쿼드 뎁스를 활용한 교체 카드로 전방 압박 강도와 템포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교체 국면에서도 흐름을 크게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을 통해 템포를 쥐고 들어가는 쪽이 누구냐를 따지면 이 매치는 바이에른 미넨이 경기 내용과 스코어 모드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구도다.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프라이부르크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더라도 한 번, 두 번 흔들리는 구간에서 바이에른 미넨이 득점을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일바이에른 미넨은 케인의 연계와 올리스의 개인 능력, 고레츠카의 왕성한 활동량이 맞물리면서 전방 압박 이후 제공격 템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빌드업이 롱볼 위주로 단순화되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블록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바이에른 미넨이 홈에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구도라고 판단된다. 패팅 강도 승무패 바이에른 미넨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VfB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3백 기반으로 탈압박과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 도르트문트와 4-2-3-1에서 전방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슈투트가르트가 맞붙는 구조다. 도르트문트는 조브 벨링엄을 중심으로 하는 더블 볼란치 라인에서 빌드업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고 좌우로 공을 넓혔다가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침투 패턴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벌려놓는다. 기라시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텨주면 아데에미는 그 틈을 이용해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한 번의 직선적인 드리블만으로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 과정에서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세컨드볼, 회수와 곧바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를 전제로 한 구조라서 볼을 빼앗긴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수비 전환 타이밍이 계속 늦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도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를 활용한 하이볼 경합, 세컨드볼 마무리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더블 볼란치 앞쪽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뒤를 받쳐줄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한 박자씩 늦게 따라가는 문제가 있다. 특히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는 패턴 때문에 공을 잃는 순간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며 도르트문트의 아데이미 같은 타입에게는 최적의 역습 환경이 만들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슈투트가르트의 중원 간격은 조금씩 벌어지고 수비 라인은 박스 앞에 박혀 라인을 올리지 못하는 반면 도르트문트는 여유있게 볼을 돌리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을 걸어 상대 빌드업의 첫 패스를 끊어내고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먼저 선제점을 노릴 것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르웰링의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도르트문트의 압박을 안정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라인 전체가 내려앉으면서 역습에 나설 체력과 거리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력 싸움이 아니라 탈압박 능력과 전환 속도, 세컨드볼 관리에서 어느 팀이 더 안정적인 구조를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는 3백디를 받쳐주는 미드필더 라인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한두 번 위협적인 찬스를 내줘도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파울로 끊는 빈도가 늘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늦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술 완성도와 전환 속도, 그리고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의 주도권은 도르트문트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슈투트가르트가 한두 번 역습 찬스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의 볼 점유와 위협적인 장면의 누적 측면에서는 도르트문트가 더 많은 장면을 쌓아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점유하고 세컨드볼을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기대값이 크게 열려있는 한판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결국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과 탈압박 능력,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슈투트가르트의 전환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무너뜨리느냐의 싸움이다. 슈투트가르트도 전방 개인 기량으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간격 문제와 세컨드볼 대응의 불안이 90분 동안 누적되면 홈팀 도르트문트에게 더 많은 찬스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과 심리적 우위를 등에 업은 도르트문트가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앞선 모습을 보여주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vs 레버쿠젠. 이 경기는 3백 대 3백이 맞붙는 구도지만
실제로는 전환속도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레버쿠젠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볼프스부르크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한번 라인을 끌어올렸다가 빌드업이 끊기면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된다. 야키치가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려도 탈압박 한 번에 압박이 풀리는 순간 그 뒷공간을 커버할 인원이 부족해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페라오가 공격 가담을 넓게 가져가면 그 뒷공간은 자연스럽게 텔라가 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이는 레버쿠젠의 전환 패턴과 정면으로 맞물린다. 레버쿠젠은 윙백과 인사이드 포워드의 동선이 잘 맞물려 측면 넓은 지역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수비 블록을 끊임없이 흔드는 스타일이다. 시크가 중앙에서 버티는 동안 텔라가 안쪽으로 파고들고 안드리가 이선에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슈팅 각도를 만드는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박스 근처에서의 볼 점유 시간이 길어지는 흐름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대부분 쏟게 되고 역습으로 전환해야 할 때는 이미 체력과 집중력이 빠져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에서도 볼프스부르크는 세컨드볼 정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적인 득점 기대값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물론 레버쿠젠 특유의 공격적인 풀백 운영 때문에 공을 잃었을 때 측면 뒷공간이 열리는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고 볼프스부르크가 이 구간에서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역습을 허용하더라도 박스 안수적 우위를 빠르게 회복하는 후퇴 속도가 좋아 치명적인 일격을 연달아 허용하는 팀은 아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볼프스부르크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시간보다 레버쿠젠이 상대 진영에서 공격 리듬을 유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볼프스부르크의 압박 강도와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면 레버쿠젠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세컨드 슈팅 빈도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레버쿠젠이 언제 첫 골을 뚫어내느냐의 타이밍 싸움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 전환 속도, 세컨드볼 장악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스코어 주도권은 레버쿠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크다. 종합적으로는 레버쿠젠이 꾸준히 밀어붙이면서 결국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가는 그림을 예상하는 쪽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볼프스부르크는 수비 숫자를 충분히 두고도 간격 관리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반복적인 불안을 노출하고 있어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상대로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 윙백 전진, 하프 스페이스 침투, 세컨드볼 회수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며 한번 흐름을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팀이다. 그래서 이 매치는 볼프스부르크의 버티기보다는 레버쿠젠의 꾸준한 압박과 전환 속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는 레버쿠젠 승리 쪽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패팅 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아우크스부르크 vs 함부르크 이 경기는 아우크스부르크의 짧은 패스 네트워크가 함부르크의 전방 압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뚫어내느냐가 핵심이 되는 승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수비 진영에서 단순한 롱볼 대신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탈압박 패턴을 가져가며 한번 압박을 벗겨낸 뒤에는 전방으로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린다. 쾌미르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으며 첫 터치로 수비의 시선을 한쪽으로 모아두고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 패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많아 함부르크의 압박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카드다. 야키치는 세컨드볼과 1차 압박 싸움에서 몸싸움과 활동량으로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함부르크의 롱킥과 세컨드볼 패턴을 잘라내는 역할이 중요해진다. 페라우어가 중원에서 탈압박에 축이 되어 짧은 패스를 이어가면 아우크스부르크는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 중앙의 숫자를 늘리며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전방에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압박을 유지하고 싶지만 윙백 라인이 동시에 전진할 경우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짧은 패스 네트워크가 이 공간을 정확히 공략하기 시작하면 탈압박 이후 곧바로 전방으로 꽂히는 스루 패스와 컷백 찬스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더운 날씨와 여름 일정 속에서는 함부르크의 전방 압박이 후반으로 갈수록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압박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유리한 전환 타이밍이 열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탈압박에 성공한 뒤 한 번에 템포를 올리는 방식으로 체력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반에는 함부르크가 어느 정도 볼을 쥐고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결정적인 장면은 오히려 아우크스부르크의 탈압박 이후 역습 상황에서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후반 들어서는 함부르크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타이밍을 노려 아우크스부르크의 이선 자원들이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과 세컨드 찬스를 가져가는 장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르크의 수비 라인이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리기 시작하면 쾌미르와 동료들의 중거리 슈팅과 박스 주변 연계 플레이가 더욱 위협적으로 살아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아우크스부르크는 세컨드볼 대처와 박스 안 세컨드 러너 배치가 안정적인 편이라 체력이 떨어진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파울로 흐름을 끊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위험이 있다. 결국 중앙에서 탈압박에 성공한 뒤 어떤 팀이 하프 스페이스를 더 자주 점령하느냐가 승부의 열쇠인데 최근 흐름과 전술 구조를 종합하면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그림이다. 무승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경기는 아니지만
전술적인 완성도와 홈에서의 심리적 우위를 감안하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배팅 관점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승리와 함께 양 팀의 전환 속도와 뒷공간 공략 패턴을 고려한 득점 기대치 상승까지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경기다. 이라우크스부르크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중앙 탈압박 패턴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면서 전방에서 한 번의 속도를 올리는 전환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팀으로 변하고 있다. 반면 함부르크는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윙백 운영이 장점이지만 무더운 일정 속에서 후반 압박 강도와 뒷공간 커버에서 반복적인 흔들림을 노출하고 있다. 홈에서 열리는 이번 맞대결에서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관리, 세컨드볼 싸움의 안정감을 앞세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통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패팅 강도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하이덴하임 vs 메넨글라트바흐. 이 경기는 허술한 수비 조직과 실전 페이스가 카팔라진 하이덴하임이 전방 결정력과 전개 속도에서 앞서는 글라트바흐를 상대해야 하는 구도다. 하이덴하임은 3백 앞 공간을 도어시 한 명이 넓게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자주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줄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이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볼을 잃고 난 뒤 첫 압박이 실패하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드가 동시에 열리면서 상대에게 박스 근처까지 전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 반면에 글라트바흐는 하크의 탈압박 이후 전개 속도와 슈테거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바코비치가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을 자주 만든다. 하이덴하임 입장에서는 지부지 바젤을 향한 롱볼과 세컨드볼 싸움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볼을 따낸 이후 전개 속도가 너무 느려 수비가 정비된 수비 블록을 정면 돌파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여 나오는 과정에서 뒷공간을 내줄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글라트바흐의 측면 타깃에게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글라트바흐는 교체 자원까지 활용해 측면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반 60분 이후 체력이 떨어지는 하이덴하임 수비를 상대로 추가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전혀 반격하지 못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나 세컨드볼 상황에서 한두 번 정도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 리듬을 놓고 보면 전개 속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 그리고 벤치에서 투입할 수 있는 카드의 질까지 글라트바흐 쪽으로 더 무겁게 기울어진다. 하이덴하임이 최근 보여준 10경기 23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비 문제와 간격 관리 실패가 겹쳐진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이덴하임은 수비 블록을 더 깊게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슈테거의 중거리 슈팅이나 하크의 커팅인 슈팅 같은 2차 옵션이 더 많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글라트바흐 입장에서는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상대 실수와 간격 붕괴를 기다리는 운영이 더 합리적이다. 반면에 하이덴하임은 홈팬들의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뒷공간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시작할 공산이 크다. 결국 전개 속도와 마무리의 정확도, 그리고 교체 카드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글라트바흐 쪽으로 기대값이 누적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경기 양상은 다득점 가능성을 내포한 오픈게임에 가깝지만 승부의 방향성 자체는 원정팀 전술 완성도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라이덴하임은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나서겠지만 최근 수비 숫자와 내용에서 모두 불안 요소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글라트바흐는 전개 속도와 마무리 능력, 그리고 교체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흐름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은 팀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을 동반한 끝에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에서 앞서는 쪽이 스코어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패팅 강도 승무패 하이덴하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